한국의 한 남성이 중국에서 억울하게 체포당합니다. 중국 정부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한국 남성을 잡아가고 그 남성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이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국제시사 수업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의 최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앞자리에서 평소처럼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매주 이 수업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교수님께서 현재 일어나는 글로벌 이슈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더 기대가 커요. 동아시아의 최근 이슈라는 주제가 제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저는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과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켜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2023년 말 중국 안희성 후페이 지역에서 한국인 교민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한중 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고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영사 접견권 보장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집중됐어요. 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이 사건을 접했던 터라 더욱 관심이 갔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5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2024년 5월에 정식으로 구속되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023년 7월 중국은 기존의 반간첩법을 대폭 개정했어요. 이 개정된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이전보다 훨씬 넓게 확대했죠. 여러분, 이 개정된 반간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더 상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이전 반간첩법에서는 국가기밀이 명확했습니다. 군사기밀, 외교문서, 핵심 기술 특허 등이 이에 해당했죠. 하지만 새로운 법은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어요. 국가안보라는 개념 아래 경제정보, 산업 데이터, 연구 자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정보도 국가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도표를 그리시면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도 매우 광범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탐, 취득, 매수뿐만 아니라 불법 제공이라는 모호한 개념까지 포함됐어요. 특히 불법 제공의 경우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큰 문제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행정처분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어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행정처분 권한의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혐의만으로도 행정 구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구류 기간도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이의 제기도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런 처분은 사법부의 심사 없이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장으로 넘기셨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회사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회사원은 자신의 업무를 위해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 소비자 선호도,
부품 가격 동향 같은 일반적인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정보로 취급됐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예시를 하나씩 적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반간첩법 하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회사원이 수집한 스마트폰 시장 데이터가 중국의 경제 안보나 국가 이익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판매 부진 데이터를 외국 본사에 보고했다면 이것이 국가 이익을 해치는 정보 유출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조사 과정입니다. 당국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회사원을 최대 15일간 구류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권도 제한될 수 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어려울 수 있죠. 심지어 나중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미 구류된 시간과 받은 정신적 고통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일본계 제약회사 직원이 중국 내 의약품 시장 조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어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2주간의 구류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런 법 아래서는 누구나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이번 사건의 김모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피해자의 배경을 보여주셨어요. 김모 씨는 2013년부터 중국 아니성페이 지역에서 살아온 50대 한국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의 중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2018년부터는 현지 반도체 기업의 일반 관리직으로 일해왔어요. 그는 중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현지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심지어 자녀들도 중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중국을 제2의 고향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던 김 씨는 회사 앞에서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가 한국으로 반도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김 씨는 반도체 제조나 개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관리직이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주로 직원 복리후생과 사무실 관리 같은 일상적인 행정 업무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체포 과정이에요. 당국은 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권도 즉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틀이 지나서야 그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됐죠.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정보 유출의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그는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회사의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모호한 혐의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은 대부분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 자료들 뿐이었죠. 현재 김 씨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부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그들의 중국에서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런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스파이 행위는 분명 심각한 문제지만 너무 모호한 기준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걱정됐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곱씹고 있을 때였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뒤를 돌아보니 중국 유학생 메이린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이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에요. 한국은 늘 이렇게 중국의 기술을 빼가려고 해왔잖아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요. 메이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첨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발전된 기술을 훔쳐서 자신들의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이건 분명히 산업 스파이 행위예요. 메이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보여주려 했어요. 보세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탐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번에 잡힌 사람도 분명히 유죄일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강한 확신과 함께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특히 무고한 사람을 잡을 리가 없다는 말에서는 맹목적인 자국 중심주의가 느껴졌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대국이에요.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발전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거죠. 메이린의 감정적인 발언에 강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국수주의적 감정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게다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당연히 유죄일 것이라고 단정 짓는 모습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법치주의의 중요성과는 정반대의 태도였죠.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 기업들은 수십 년간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시기하는 다른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거죠. 메이리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저는 메이린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한국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왔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이린의 발언은 계속됐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에요. 굳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음모일 수도 있어요.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메이린의 일방적인 주장은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국가주의적 감정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녀의 말투에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중국 반도체 회사의 일반 관리직 직원이었어요. 회사의 보안 체계상 직원들은 각자의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죠. 특히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들은 특별 보안 구역에서 관리되었고 이곳에는 연구개발팀과 고위 임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 피의자는 이런 특별 보안 구역의 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소현이는 태블릿에 저장된 회사 조직도와 보안 등급표를 보여주었어요. 피의자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된 일반적인 기술 문서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품 사양서나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은 이미 시장에 공개된 제품들에 대한 것이라 기술 유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제시한 혐의가 너무나 모호하다는 거예요. 회사의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특히 그들이 문제 삼은 자료들은 대부분 회사 홈페이지나 제품 카탈로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 정보들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것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반간첩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실제 핵심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를 문제 삼아 체포한 것이니까요. 소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했어요. 또한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목해야 해요. 이 법은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거의 모든 정보를 조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간첩죄가 성립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행정 구류가 가능하도록 했죠.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체포 당시 정당한 절차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변호사 선임권도 즉각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제한됐죠. 이건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하는 거예요. 소현이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녀는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차분히 전달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4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삼성전자는 1983년부터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고 숱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노력으로 이뤄낸 기술력을 훔쳤다고 하는 건 수많은 연구원들의 헌신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소현이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은 앞서 메일인의 감정적인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 같았죠. 소현이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예민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신 것 같았죠.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연도별 반도체 기술 발전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작됐어요. 당시 한국은 반도체 후발주자였고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꺼려했죠. 삼성은 수천 명의 연구원들을 자체 육성했고 매년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1987년 1M D램, 1992년 64M D램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특히 64M D램은 당시 일본이 주도하던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죠. 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최초의 기록들을 써내려갔어요.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공정 개발에도 성공했고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셨어요. 반면에 중국의 행보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카우트 작전을 벌였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의 공정개발 팀장급 직원에게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시하며 영입을 시도했어요. 또 다른 기업은 SK하이닉스의 수석 연구원에게 연봉 외에도 고급 주택과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까지 제안했죠. 2021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국영기업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퇴직 임원들을 통해 현직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하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죠. 이들은 연봉 2~3배 인상은 기본이고 개인당 수십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까지 제시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반간첩법 사건을 봐야 해요.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죠.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핵심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은 중국이 새로운 반간첩법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메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
그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기셨어요. 이 회사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죠. 그 후에는 한국 기업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시도도 한국 정부의 기술 유출 감시가 강화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피의자가 체포되기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와 거래를 시도했는데 이것도 실패로 끝났어요. 당시 피의자는 이 거래의 실무를 맡고 있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피의자가 체포된 시점은 이 회사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모두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정보 유출 혐의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예요. 심지어 피의자는 반도체 제조나 개발 부서가 아닌 일반 관리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마치 의도적으로 한국인 직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기술 협력이 실패하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우려가 가득했죠. 더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이 다른 사례에서도 발견됩니다. 작년에는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도 기술 협력 실패 후 한국인 직원을 영업 비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새로운 반간첩법을 적용했죠.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에 개정된 반간첩법이 단순한 국가안보 법령이 아니라 기술 획득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직원들은 언제든 이런 법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끝나자 메이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런 배경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은 듯 했어요. 단순한 간첩 체포 사건이 아니라 국제기술 경쟁과 법의 자의적 적용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사건은 단순한 간첩 체포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법적 체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릴 수 있어요.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니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죠. 특히 외국인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0년 넘게 중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체포됐고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또한 이 사건은 국제관계에서 기술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은 협력과 존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식의 압박과 위협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나라의 법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왜곡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건들 뒤에는 항상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이번 수업은 재계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당한 상황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요.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불의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억지로 반간첩법을 적용시키는 중국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유출된 중국 정부 내부 문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대학교 강의가 진행 중인 강의실의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획하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자 학생들은 충격을 받으며 그게 사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수가 이야기한 중국의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수업을 듣고 있는 한국 유학생 지원입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현대 아시아의 문화 갈등이었어요.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자마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죠.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 중 하나는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문화를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웨이빈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오해입니다. 중국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밝히려는 것뿐이에요. 한복도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유래했고 김치도 원래 중국 음식이죠. 순간 교실 안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웨이빈 하구의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복과 치파오는 완전히 다른 옷이에요. 디자인, 착용 방식, 문화적 의미 모두가 다르죠. 그리고 김치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문헌에 이미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예요. 교수님께서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우리의 토론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분 다 각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보세요. 웨이빈이 먼저 나섰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벽화에 한복과 유사한 의복이 그려져 있어요. 특히 장안 지역에서 발견된 공주묘 벽화에는 긴 소매와 허리띠를 한 여성의 모습이 있죠. 이건 분명 한복의 원형이에요. 게다가 수나라와 당나라 때의 복식 제도가 고구려에 전해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런 역사적 증거들이 한복의 중국 기원을 명확히 증명하는 거죠. 웨이빈의 주장에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반박을 준비했어요. 웨이빈 하구의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나라 벽화의 의복과 한복의 유사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동아시아 전반에 공통된 복식 문화를 반영한 것일 뿐이에요. 고구려 벽화, 특히 안악 삼호분과 무용총의 벽화에도 유사한 의복이 나타나는데 이 벽화들은 당나라 이전인 4세기와 5세기의 것이죠. 이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복식 문화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의 한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독자적으로 발전한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한복은 당나라 복식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와 착용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 한복의 치마 허리를 가슴까지 올려 입는 방식이나 저고리의 독특한 베레, 곡선 등은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반영한 것이죠.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른 학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설사 초기 한복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백 년에 걸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친 현재의 한복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에요. 이는 마치 현대 중국어가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중국어를 인도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웨이비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웨이빈이 또 다른 예를 들었어요.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나요? 중국 유학생들이 한푸를 입고 가서 우리의 전통 의상을 소개했어요. 이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죠. 사실 한복과 한푸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웨이빈 하구, 그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에 중국 의상을 입고 가서 한복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건 문화적 침탈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한복과 한푸는 디자인, 착용 방식, 문화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복의 치마는 허리에서 시작되지만 한푸의 치마는 겨드랑이 아래에서 시작되죠. 소매 모양과 장식 요소도 확연히 달라요. 이런 행동은 현지인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교수님께서 관심을 보이며 개입하셨어요. 흥미로운 예시네요. 이런 문화 갈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더 들어볼까요? 저는 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의 한 거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이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했죠. 실제로 그 영상에서 그들은 한복의 긴 모양, 고름, 치마의 주름 등 한복 고유의 특징을 가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를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한 거죠. 이건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니라 의도적인 문화 전유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이후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웨이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단지 오해일 뿐이에요. 우리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유산을 소개하려 한 것뿐이죠. 한복도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웨이빈 하구,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전통 의상이에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이미 한복의 원형을 볼 수 있죠. 또한 조선시대를 거치며 더욱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한복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건 학문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교실 내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문화 소프트 파워 증진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고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계획에는 해외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문화 홍보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침탈 아닌가요? 웨이비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에요. 중국은 단지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을 뿐이죠. 저는 교수님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문화 홍보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침탈 아닌가요?
최근 중국의 행동을 보면 주변국의 문화를 자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보여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자학당에서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또한 중국 국영방송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죠. 이런 사례들이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문화 침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비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지원하고 그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에요. 중국은 단지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을 뿐이죠. 우리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요. 다만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웨이빈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오히려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해요. 동아시아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중국 중심적인 시각이죠. 교실 내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 토론에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님께서는 양측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신 후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네요.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교류와 발전,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죠. 문화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죠. 하지만 동시에 각 문화권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최근 중국에서 만물 중국 기원설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세계의 많은 문화와 발명품들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중국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파스타가 중국의 라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피자도 중국의 병이라는 납작한 빵에서 왔다고 말하죠. 더 놀라운 건 중국 일부 학자들이 유럽의 르네상스도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웨이빈이 흥분한 듯 말했어요. 맞아요, 교수님. 사실 많은 문명의 근원이 중국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역사적 사실을 밝히려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한글도 중국 문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웨이빈 학생,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는 중국 문자와 완전히 다르죠. 세종대왕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했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만물 중국 기원설은 학문적으로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첫째,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다른 문화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거죠. 셋째, 국제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 답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국가적 자존심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와 연결짓고 싶어하는 심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거예요. 웨이빈이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잖아요.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물론 중국 문화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부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화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요.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말할 순 없죠. 저는 이 기회에 의견을 덧붙였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 문화만 해도 고유의 재료와 제조 방법으로 발전해 왔어요. 중국의 절임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김치 자체가 중국 음식이라고 할 순 없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예시네요, 지원 학생.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각자의 고유성도 발전시키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웨이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한국 문화 말고도 다른 나라들의 문화 역시 중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본의 기모노도 사실 중국 한푸에서 유래했고, 스시도 원래 중국 양쯔강 유역의 발효 음식에서 시작됐어요. 심지어 영국의 홍차 문화도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웨이빈 학생, 그런 주장들은 매우 단순화되고 왜곡된 견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죠.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이미지를 띄우셨어요. 먼저, 일본 기모노와 중국 한푸는 확실히 다릅니다. 기모노는 평면 재단과 넓은 띠인 오비를 사용하는 등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8세기 나라 시대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죠. 이어서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스시의 경우 발효 음식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현대의 스시는 19세기 일본에서 발명된 완전히 새로운 요리입니다. 특히 에도마에즈시는 도쿄에서 시작된 독창적인 일본 문화의 산물이에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홍차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영국의 홍차 문화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특유의 사회적 의례와 결합된 독특한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1840년 무렵 시작된 애프터눈 티 전통은 순수한 영국 문화의 산물이에요. 중국에서 차를 수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문화는 전적으로 영국의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세계 문명 포럼에서 있었던 사건을 아시나요? 이 사건은 문화적 기원에 대한 과도한 주장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당시 포럼에서 중국의 한 저명한 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학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인 피자와 파스타가 사실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자는 중국의 바오빙이라는 납작한 빵에서, 파스타는 중국의 국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햄버거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 학자는 징기스칸의 군대가 말한장 위에서 고기를 익혀 먹던 습관이 서양으로 전해져 햄버거가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커피도 중국 윈난 지방의 차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말했죠.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주장들은 즉시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학자들은 격렬히 반발했고 미국의 식문화 전문가들도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어요. 특히 파스타의 경우 고대 로마 시대의 문헌에 이미 유사한 음식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졌어요. 이탈리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중국 외교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웨이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중국 문화를 그들의 것인 양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 뿐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웨이빈 학생, 문화의 영향과 문화의 기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문화의 고유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각국의 문화유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런 기구들을 정치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우려됩니다. 제 말에 웨이빈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중국은 단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문화유산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네요. 하지만 국제기구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최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0년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던 사건 말입니다. 웨이빈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복의 원형이 중국에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등재하려 했던 것은 조선족 복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통 한복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이미 한국이 2019년에 한복을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교수님께서 답하셨어요. 결국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중국은 해당 항목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얼마나 첨예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런 사례들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인정이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기구들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동시에 각국은 다른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유출된 중국 정부 내부 문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문건에 따르면 문화통일 전략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변국의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장기 계획이라고 하네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웨이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문건에는 한복, 김치, 한글 등을 단계적으로 중국 문화의 일부로 주장하는 세부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복의 경우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점진적으로 한복의 중국 기원서를 퍼뜨리는 계획이 있다고 해요. 김치의 경우 중국의 절임 음식 문화와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김치의 기원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글에 대해서도 중국 문자의 영향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한글의 독창성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해요. 웨이빈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문화 갈등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행동이었던 겁니까?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현대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전략은 단순히 문화를 차용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흡수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화 통일 전략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학술 연구 지원, 미디어 캠페인, 국제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교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웨이빈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전략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각국의 문화적 주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고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문화 갈등이 단순한 오해나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문화를 지키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만물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우기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우기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는데 서양의 문화까지 중국이라고 우기기까지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